네,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 모시고 이번 사고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영 한국교통대 항공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 참사의 원인을 두고 지금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참사는 우리 항공 역사에 있어서 아주 대형 참사고 예. 많은 인명이 안타깝게 손실된 그런 비극적인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인은 사고가 난 다음에 바로 규명하기는 어려운 상태지만 지금 현재 나타난 상황으로 봐서는 조류 충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에 이어지는 연속적인 항공기의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비상 착륙하는 과정에서 화재 발생이 그 많은 인명 손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현재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류 충돌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 충돌이 지금 유력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항공기에 정말 치명적인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좀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짚어볼까요? 과거에도 조류 충돌로 인해서 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은 뉴욕에서 조류 충돌이 엔진 2개 다 있어가지고 허드슨강에 비상 착륙한 사건이 가장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을 겁니다. 네. 저희가 그럼 사고 상황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간대별로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4분이었습니다. 무안공항 1번 활주로에서 사고 여객기가 접근을 했고 1차 착륙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8시 57분, 그러니까 3분 뒤에 관제탑이 조류 충돌에 대한 주의를 줬다고 해요. 그리고 사고기가 곧바로 다시 상승을 했어요. 복행이라고 하죠. 그리고 2분 후인 8시 59분쯤에 사고기가 조난 신호 메이데이를 했고, 그리고 9시쯤에 당초 착륙해야 하는 방향, 그러니까 1번 활주로가 아닌 반대 방향을 통해서 착륙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분 후에 9시 3분에 랜딩 기어를 내리지 않은 채 활주로 착륙을 했고, 이 과정에서 사고기가 활주로 끝단에 있던 그 공항 구조물과 충돌을 하면서 동체가 파손이 됐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게 당시 상황인데 저는 궁금한 게 일단 1차적으로 구조 요청을 하고 2분 만에 다시 내렸단 말이죠. 무언가 정말 빨리 돌려서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까? 당시 상황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네,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한 것은 바로 착륙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관제기관에다 요청하는 사항이고요. 예. 관제기관은 이 메이데이란 구조 요청을 받으면 다른 항공기와 우선해서 착륙을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조종사가 얼만큼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위급하게 느꼈는지 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비상 착륙이기 때문에 공항과 교신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충분한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이 과정이 급하게 이루어진 게 아닌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복행을 고라운드라고 하는데 예. 복행을 하게 되면은 충분한 고도를 높이고 다시 장주라고 하는 그런 패턴을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된 접근을 해서 보다 첫 번째 착륙보다는 더 안전하게 착륙하려는 것이 복행의 예.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의 경우는 그런 정상적인 복행을 하기에는 항공기 내부의 상황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조종사가 비상 착륙을 강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기종 같은 경우에 접이식 착륙 장치를 사용한다고 하던데요.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접이식 착륙 방식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보통 항공기의 바퀴다리를 랜딩 기어라고 하는데요. 예. 랜딩 기어는 이착륙 시에는 내리고 예. 공중에 올라가서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접혀 들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737-800 항공기는 다른 여객기와 유사하게 이륙이 끝난 다음에는 조종사가 착륙 바퀴다리를 접어가지고 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가까이 오면 랜딩 기어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이용하는 항공기 대부분이 접이식 착륙 방식을 사용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동체 착륙을 했는데 동체 착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쓰는 그런 마지막 수단일 텐데요. 이 동체 착륙 방식 또 매뉴얼 같은 게 정해져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작사에서 동체 착륙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것이 이제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항공기에 있는 연료를 최대로 소진하고 그다음에 항공기의 속도를 최대한 낮춘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항공기에 있는 컨피규레이션을 동체 착륙에 적합하게 만든 다음에 예. 하도록 그렇게 공고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랜딩 기어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수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던데 이건 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랜딩 기어는 유압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는데요. 유압은 항공기 엔진에서 나오는 펌프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엔진이 꺼진 경우에는 유압 펌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무거운 착륙 장치를 내리고 올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유압이 다 고장 났을 때에도 조종석에서 조종사들이 핸들을 잡아 다니면 그 락이 풀려가지고 자중으로 예. 바퀴다리가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그럴 시간이나 여유가 없었다고 지금 보시나요? 상황을 보면 조종사가 그 비상 매뉴얼 랜딩 기어 릴리스 핸들을 잡아 다닐 그런 시간적 여유가 예.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저 조류 충돌에 의해서 엔진에 이상이 생기고 예. 그다음에 충분한 워낙은 엔진의 한쪽 엔진이 조류 충돌돼서 한쪽 엔진이 죽어도 다른 쪽 엔진 가지고 충분히 상승을 하고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추적이 나오는데 예. 지금 상황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조종사가 복행을 하면서 고도를 높이려고 시도를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바로 비상 착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사고 당시에 조류 충돌 이후에 기내에 연기가 좀 많이 발생해서 빨리 착륙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류 충돌로 인해서 엔진에 화재가 발생되면 그 비행기 안에 있는 공기를 유입해주는 시스템이 엔진으로부터 공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엔진으로부터 연기가 유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긴급 대응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고 사고 당시 저희가 영상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활주로에 착륙한 직후에도 사고기의 속도가 전혀 줄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보통 동체 착륙을 하게 되면 동체가 활주로 표면과 접촉해서 마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네. 활주로 끝단까지 가기 전에 정지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너무 상황이 급박해서 아마 조종사가 처음에 비행기를 접지시키는 부분이 활주로 말단에 접지시키지 못하고 네. 중간 부분에 접지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활주로 끝단에 있는 외곽 펜스랑 부딪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 브리핑을 들어보면 승객들이 항공기 밖으로 쏟아졌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안전벨트를 당연히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안전벨트가 무의미할 정도로 물리적인 충격이 상당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항공기의 속도, 또 물체와의 거리 이런 것을 봤을 때 안전벨트 가지고는 예. 그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과정에서 좌석이 통째로 쏟아져 내렸다. 튕겨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항공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보잉 737 기종입니다. 기령이 15년 정도 됐는데 이 정도면 항공기 중에서는 그렇게 뭐 오래된 편은 아니라면서요? 예, 보통 항공기가 20년이 넘으면 경령기라는 표현을 쓰고 예.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20년이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15년 정도 기종이면
항공기의 노후화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노후 기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사고가 노후화 문제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비 문제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정비가 잘 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정비 문제도 물론 정밀하게 조사해 볼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나 항공기가 태국에서 인천까지 날아오는 동안에 그 어떤 정비적인 문제가 보고된 것은 없었기 때문에 버드 스트라이크 이전에 어떤 항공기의 정비적인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그 안전벨트조차 무의미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항공기가 특수 합금이라고 굉장히 안전하게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심지어 좌석이 통째로 튕겨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 왜 발생했다고 보시나요? 항공기는 안전하게 설계가 됐고 대부분의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을 하는데 그런 것은 정상적인 운항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 보통 30년이 넘은 항공기도 항공기 재질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상 구조물과 충돌할 경우에는 또 항공기에는 기본적으로 연료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충돌과 함께 화재가 발생되고 그 화재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사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고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면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장이 있는 앞쪽이 좀 더 안전하고 가장 후미 쪽은 가장 많이 흔들리고 상대적으로 좀 덜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앞쪽으로 비행기가 부딪혔기 때문에 앞쪽에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고 뒤쪽에 있던 승무원 2명이 생존이 된 거라고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충돌과 함께 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된 부분이 앞쪽 부분이고요. 예. 상대적으로 뒤쪽 부분은 충돌에 좀 멀리 있었고 또 화재에서부터도 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생존자가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활주로 방향이나 길이가 짧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해당 항공기는 거의 만석에 가까운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737-800 항공기의 재원으로 볼 때 무항공이 2,800m 활주로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2,800m 길이는 충분한 착륙 및 이륙 거리가 되기 때문에 항공기 기종에 비해서 활주로 길이가 짧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놓여 있던 장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충돌을 했던 그게 좀 문제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장벽도 예, 왜 거기에 그 벽이 있었는지. 그거는 이제 공항에 외곽하는 펜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대부분의 공항이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무안공항이 바다와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바다로 비상 착륙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허드 승강의 기적 때문에 강이나 바다로 착륙해도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물에 착륙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은 표면 장벽이 있어가지고 잘못 착륙하면 기체가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현장에서 블랙박스도 수거가 됐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는 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블랙박스는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비행 자료 기록 장치, 플라이트 데이터 리코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칵핏 보이스 리코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플라이트 데이터 리코더는 항공기 안에 있는 모든 엔진이라든지 조종사의 조작이라든지 고도라든지 하는 약 1000가지 이상의 파라메타를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그다음에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는 관제탑과의 교신, 또 조종사 간의 대화, 항공기 안에서의 소음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분석하면 예. 사고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비행기 자세였고 엔진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짧게는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항공기 사고 요인은 단순한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또 과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사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것이 통상입니다.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이 걸린다. 그렇습니다. 더 신속하게 할 수는 없는 거군요. 신속하게 중간 발표를 할 수 있지만 예. 어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전체적인 조사는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말씀하신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보통 1년 정도 걸린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보여지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분석을 해보면 조류 충돌과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것은 통상적으로 크게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류 충돌을 어디에 맞았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에 조류 충돌이 있어서 예. 엔진이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랜딩 기어를 작동시킬 수 있는 유압 시스템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중에 하나만 작동돼도 랜딩 기어는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조류가 한 마리가 충돌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유압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손상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랜딩 기어가 안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유압 시스템이 이착륙할 때 랜딩 기어를 올리고 내리는 그런 장치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새가 들어가면서 망가졌을 수 있다. 새가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손상을 일으키거나 예. 아니면 유압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는 전기 시스템에 손상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교수님도 랜딩 기어 미작동의 원인이 조류 충돌 가능성이 가장 크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예. 항공기의 다른 그동안의 랜딩 기어 어떤 고장에 대한 그런 이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서 외부적인 요인은 조류 충돌이라고 보는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유압 장치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청자분들뿐 아니라 저도 그렇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인지를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압 장치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하려면 우리가 공사 현장에 쓰는 굴착기, 포크레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 엔진에서 나오는 힘으로 유압 펌프를 돌려주면 고압의 유압이 형성이 됩니다. 약 3,000 psi 정도의 고압이 형성되는데요. 예. 그게 어느 정도로 높은 건가요? 보통 우리가 자동차 바퀴의 압력이 한 40 psi인데 3,000 psi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렇네요. 압력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압력을 가지고 항공기의 랜딩 기어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액추에이터를 움직여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랜딩 기어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랜딩 기어가 없으니까 타이어, 제동하는 장치가 없어진 거죠. 타이어 안에 네. 브레이크가 들어있는데 예. 그 브레이크가 작동시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교수님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조류 충돌 가능성, 조류 충돌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가장 무게를 싣고 계신데 그 보통 이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돌 방지 시설도 있고 또 관련해서 활동을 하는 인원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항 인근에 조류가 없으면 좋겠지만은 네. 공항이 대부분 바닷가나 이런 강가에 평지에 설치되기 때문에 조류 활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류 충돌이 인한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항마다 조류 충돌 방지조, 방지 활동 그래가지고 총도 쏘고 그다음에 그 독수리의 그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틀어주기도 하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조류 퇴치 활동을 벌이고 있죠. 그럼 보통 몇 명이 좀 배치가 되거나 이런 자세한 거는 혹시 그건 공항마다 또 다릅니까? 비행기 운항 횟수마다 또 조류 서식 환경에 따라서 틀리는데 지금 우리나라 공항은
사실은 무안공항은 그동안에 비행 활동이 많지 않은 공항이라서 조류 충돌에 대한 인력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려드렸는데 그 당시 활주로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새떼가 날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 오늘 아침에 분명히 그걸 봤을 텐데 몇 명이 배치가 됐고 어떻게 또 이게 이루어졌는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물론 당연히 조사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4호기가 지역 여행사 정기편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공기 운항은 정기편이 있고 정기편은 우리 고속버스랑 비슷합니다. 예.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손님이 있든 없든 운항하는 그런 것이 정기편이고 전세편은 차터라 그래가지고 어떤 여행사가 모객을 해가지고 특별하게 띄우는 게 차터인데 이번 거는 정기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리해서 편성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보십니까? 정기편이기 때문에 여객의 운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정기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미숙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무안공항이 그동안에 국제선이 거의 취항을 없었죠.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 정기편이 확충이 돼가지고 이제 정기편이 된 지 한 20일 정도 지나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국토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역대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정말 좀 빠르고 신속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